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교형 경향신문 기자 그리고 단독왕자 네, 이정주 CBS 기자 모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부담스럽네요. 저는 반대로 든든하네요. 오늘 좀 얹혀갈 수 있겠어요. 네. 얹혀갑시다 우리. 단독왕자. 아니 저희 작가님하고 어제 통화해서 뭐 상당한 내용의 단독이 있다. 근데 회사에서 말을 못하게 한다면서요. 우리 회사에서 써야 된다. 여기 나와서 떠들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네, 아니 그것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명태균 씨 네. 이번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네. 제가 박형강 기자 정도는 아닌데 저도 취재를 했었으니까 예. 예전에 2월 28일 이렇게 그 날짜도 제 핸드폰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이제 댓글에도 그런 악플이 많더라고요. 기사로 말해라. 이제 와서 알았냐, 몰랐냐 하길래 예. 제가 좀 부끄러움을 느껴요. 왜냐면 예. 어쨌든 기사로 말해야 되고, 텔레그램 캡처를 저는 못 구했어요. 지금도 없고, 네. 그래서 결국 못 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사안이 하나 있는데, 그건 텔레그램 아니고 이제 문자를 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또 기사로 한번 말을 할게요. 네. 아니 그러면 그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문자가 있다. 김건희 여사 얘기죠. 김건희 여사 얘기다. 사실은 뭐 지금 이 사안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면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김건희 여사의 공천 자고 나면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오죠. 아주 가까운 사람이고, 저는 이제 총선 때 제보를 한 서너 건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서너 건 정도 제보를 받고 시작을 했고, 지역은 충청 지역. 충청. 충청 지역. 충청 지역이고, 나머지는 기사로 말하겠습니다. 충청 지역에서 충청도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 터진다. 야, 엄청난 정보를 들고 왔네요. 근데 뭐 공천 개입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제가 기사로 완성할 거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김해로 이동하라고 했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에게는 그렇죠. 창원 의창에서 나가라. 뭐 골자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빠져라. 결국 거기 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주고 싶은 사람 A가 있고 B라는 김영선 전 의원을 보내기 위한 그 단계에서 일어난 잡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원래 3인 경선, 2인 경선. 경선할 때 컷오프를 공관위가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3인 경선하면 누가 이기네 이렇게 보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2인 경선하면 이 사람한테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인 가점, 뭐 그리고 중진 감점. 감점. 이걸 이제 합산하면 사실 이제 정치권 선수들은 다 알죠. 이렇게 하면 누가 이긴다. 그렇죠. 형식적인 뭐 3인 경선이지만 이건 사실상 A한테 준 거다. 이건 B한테 준 거다. 근데 이 단계에서 지금 이제 개입 의혹이 나온 사례가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의혹 사례가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언제 나오니까 그 보도는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정. 일정 알려드리면 언제 나오는지. 제가 너무 쫓기는 그게 있어서 문자를 확보하는 대로 문자를 확보하는 대로. 아니, 제가 제작진한테 말씀드리면은 오늘 썸네일은 이정주 얼굴만 키워주세요. 아무튼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이정주 CBS 이정주 기자님을 좀 응원해 주세요. 열심히 취재해서 문자가 확보되면 바로 보도하겠다. 근데 이 제목만 들어도 충격적이네요.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는 처음에는 김해, 용인, 이번에는 충청도판 새로운 공천 개입 의혹이 터진다. 이 자체로도 굉장히 파괴력은 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기사의 내용이 어떻게 좀 더 구체화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이제 취재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이 뭔지는 좀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토마토에서 또 썼어요. 또 썼는데 오늘은 내용이 좀 과격합니다. 여사하고 대통령한테 다 까발리게 내게 좀 말이 좀 너무 거칠어가지고 다 까발리겠다고 했다. 그리고 리드가 명태균 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오늘 나온 보도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상대로 실제로 그런 협박을 한 정황, 쉽게 얘기하면 회계 책임자 이 씨에게 그런 내용들을 전달한 내용들이 구술의 내용이 음성 파일을 통해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암시하면서 저는 기자로서 그리고 검찰 수사의 전망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물증의 측면인데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였습니다. 휴대전화. 어제 주진우 라이브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본인이 썼던 휴대전화를 모음이겠죠. 한 4대 정도 언급을 했던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대비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녹음이라든가 문자들이 상세하게 모두 그대로 담겨 있다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안을 전한 DC 같은 경우에 알파벳 DC 같은 경우에도 기사에 보면 정치자금법 관련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낌새를 차리고 전화기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죠. 기존 그러니까 파일이겠죠. 아마도 다 옮겨놨다. 네. 그걸 언젠가 써먹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을 보이기 때문에 그 물증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증거가 현출될 경우 이 사태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국면으로 갈 네.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보인다. 이런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방금 전에 명태균 씨가 또 뭘 올렸네요. 네. 여사와 대통령께 다 터져부겠다 협박? 그런데도 결론. 여사의 공천 개입은 없었네. 뭐 이런 거야. 하다 꿈 텔레그램 메시지나 깔아. 또 압박을 한번. 텔레그램 메시지나 깔아. 이 얘기는 저도 이제 명태균 씨하고 지난주에 통화를 했는데 그거 없지 않냐. 그 메시지 나는 갖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본인이 이제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나는 갖고 있는데 네. 그 뉴스토마토는 없다. 있으면 공개해라. 공개하면 나도 공개하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맥락은. 이제는 이제 뉴스토마토를 그 공개 저격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나온 보도를 가지고 하다 꿈 얘기까지 하냐. 텔레그램 메시지나 공개해라. 이렇게 이제 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정주 기자님도 이 사건 취재하셨으니까 네. 명태균 씨의 이 태도를 미뤄볼 때 지금 어떤 상황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휴대폰이 네. 뭐 내용이 보면 뭐 4개 정도 갖고 있었고 이 포렌식 해놓고 네. 근데 이분의 그 정치적인 어떤 지금까지 펼쳐왔던 행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세훈, 이준석, 뭐 김종인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할 거 없이 그 실제로 여당, 야당 굉장히 PK 지역의 모든 사람을 넘나들 정도의 이제 보폭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명태균 씨 정도면 이미 이 뉴스토마토 기사 나오기 전부터 제2의 모 장소에 그러니까 포렌식한 그 핸드폰이나 이런 거 해놨을 거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본인에게는 마지막 보험이거든요. 만약에 영장이 청구된다. 네. 네. 명태균 씨를 구속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물음표입니다. 네. 구속 못 시킨다고 보세요? 이거 시키면 이제 그 시한폭탄이 시작되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정말로 검찰이 예. 이분을 법원으로 데려가겠다. 네. 그래서 정말로 사법 그 재판에 한번 세워 보이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더 큰 게 터질 수도 있어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예.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 계속 그 뭐 홍매화 삽질 뭐 이런 사진이나 본인이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너네 삽질하고 있다. 네, 네. 이준석 대표나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그렇죠. 조롱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 메시지 자체가 지금 사실은 용산을 향한 경고성이 굉장히 다분하다고 봐요. 용산을 향한 경고성이다. 예, 그래서 사실 이분은 지금 뭐 텔레그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정가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사실 이분 직업이 이제 여론조사 대표이자 정치권과 네. 이제 유력 정치인 그리고 신생 정치인 뭐 이런 걸 잇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걸 사업 모델로 시킨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정가에서는 이 사업 모델은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예, 너무 주목을 받고 지금 명태균 씨라는 이 이름이 네. 중앙 언론에서 매일매일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앞으로 이분하고 사업 어떻게 합니까? 예, 그리고 휴대폰이 까진 사람하고 예, 어떻게 누가 일을 통화를 하겠습니까? 합니까? 예, 심지어 말하는 동안에도 예. 이 사람은 녹음하고 있을 거라는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녹음을 많이 했잖아요, 이분이. 네, 그러니까 이 신뢰 녹음도 많이 당했죠. 그리고. 녹음도 많이 네. 당하고. 당하고, 예, 예. 그러니까 하고 당하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정도면 자기 당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발언한다. 예, 한 수 더 두는 거죠. 오히려 김대남 예. 전 행정관이 예. 조금 어리숙한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니 이명수 기자랑 통화를 하면 상식적으로 예. 이게
녹음을 당할 걸 생각을 하고 예. 한 수를 더 둬서 예. 역관계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있는 거 없는 거 살짝 돌려서. 오히려 김대남이 어리숙했다. 예. 네. 녹음 명수에게 당했다. 그리고 오늘 보도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녹취 관련된 내용,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협박했다라는 주장이 담긴 음성 파일은 작성 일시가 2월 26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7불사 회동, 쉽게 얘기해서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이 내려갔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그 만났다고 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3월 1일 새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십시오. 그렇죠. 이때 이제 이런 공천 관련해 가지고 불만이 가득 찬 상황이었고 그 상황들을 딛고 일어나기 위한 작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상간에 3월 1일 7불사 회동까지 이르게 된 거죠. 결국은 폭로의 경위와 협박의 배경을 설명하고 그것들이 빌드업되는 과정을 거쳐서 개혁신당과의 공조를 통한 뭔가 터트림 이런 것들을 목적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게 미수에 그친 이후에 3월 2일에서야 네. 국민의힘에서 창원 의창 지역과 김해 지역구 공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경남 네. 지역에서 늦은 발표였다. 네, 늦은 발표였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시계열적인 측면에서 그 작용과 반작용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협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었을 것이고 예. 보도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네.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정무수석을 만난다거나 예를 들면은 그 핵심 의원을 만나서 뭔가 이렇게 쇼부를 보려고 했다는 네네. 취지에 예, 협상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에 예. 제3자의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 문제가 예. 다른 방식의 그런 그 실마리도 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녹음 파일을 종합을 해보면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굉장히 그 마쿠에서 바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2월 26일에 사실상 일단은 김영선 의원에 대한 불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있다. 빨리빨리 안 안 움직였다. 네.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되는데 그럼 김해 감옥으로 빨리 갔으면 영웅 되는 건데 안 간 것다. 김영선 컷오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김영선 의원에 대한 컷오프가 확정이 된 다음에 본인이 이제 본인 말로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본인 스스로 협박범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터트려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2월 29일 날 7불사로 간 겁니다. 그쵸? 맞아요. 네. 7불사로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준석 천하람을 만나가지고 비례대표 1번이든지 3번이든지 협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민주당도 어느 시점인지 민주당이 확인은 안 해주지만 중진과도 또 소통을 접촉이, 해요. 네. 예, 명태균 씨가. 그래서 뭐 200석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뭐 블라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세게 지금 보도는 안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영선 의원을 어떻게든 22대 국회에 보내야 되겠다. 네. 이게 뭐 반땅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지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취재할 때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그 취재 기자들이 보통 뭐 김영선 의원, 네. 뭐 예를 들면 박완수 지사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취재할 때 노트에 쓰면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 귀에 들어오잖아요. 이제 했는데 제가 놀랐던 거는 여기저기 취재를 하는데 이분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 물어보면 이 얘기 나오고 네. 윤석열 옛날에 그 후보 캠프 물어보면 명태균 씨 얘기하고 안철수 캠프 물어보면 안철수에서 명태균 씨 얘기하고 예를 그 총선 당시나 대선 당시에도 네. 그 당시 말고 그 이후에 이후에 네. 네, 그때는 이제 이분이 물밑에서 활동하신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보수당 출입했었고 윤 대통령 후보 마크맨이었기 때문에 네. 단일화를 하니까 이제 안철수 캠프까지 커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단일화 협상을 대상자니까.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쪽 사람들하고 만나고 했었으니까 예. 뒤늦게 이제 한 1년 반 지나서 혹시 명태균 씨 알아요? 이렇게 이제 취재하면서 물어보니까 명태균 알지? 대부분 다 이런 반응이에요. 예. 그 영남 사투리요. 예. 명태균 이렇게. 명태균. 예. 그때가 이제 이 뉴스토마토 기사 나오기 전입니다. 예. 막 줄줄줄줄 이제 얘기해 주는 예. 거를 그때부터 저는 받아적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왜 명태균 씨를 취재해야 되냐. 아니 명태균 누군데? 그래서 뭔데요 그 사람. 예. 약간 이러다가 나중에 겸손해졌죠. 이분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처음부터 적었어야 되는구나. 예. 자세를 고치고 이제 겸손해졌죠. 메모를 하기 시작하는. 근데 제가 들었던 일화 중에 정말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누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약간 그 정말 부지런하대요. 명태균 씨가. 네, 그러니까 이건 권력욕에 대한 얘기인데 권력욕이 세다. 이걸 어떻게 보냐면 그 명태균은 약간 뭐 어디 영화나 뭐 옛날에 이렇게
드라마 이런 홍반장 같은 느낌 있죠. 부르면 바로 와. 우리 동네 홍반장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뭐 예를 들면 새벽 3시인데 누가 내가 뭐 저기 윤 대통령이 내가 안철수 저거 좀 만나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단일화가 너무 부진하다. 그러면 이미 집 앞에서 안철수 편지를 갖고 띵동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런 이미지. 그래서 새벽에도 잠을 안 자고 엄청 부지런하고 지방할 거 없이 그러니까 행동력이 좋게 표현하면 행동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보통 정치인들이 캠프 가보면 말하는 사람이 99명이에요. 잘 안 움직여. 앉아서 떠들어. 뭐 앉아서 고발이야. 그럼 일하는 사람 한 명이야. 사실은. 그런 일 많죠. 다 지시하고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막 혼수 두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솔루션 안 내놓고 계속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그게 캠프의 고질병이거든요. 근데 이 명태균 씨 같은 분이 한두 분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나는 예를 들면 최재형 의원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최재형 의원이나 홍준표 당시 후보 지지선을 안 해주고 있어. 나는 안철수까지 해서 이렇게 좀 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이재명 저 후보랑 싸우겠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혼잣말 하고 있으면 이미 그쪽에 갔다 왔어. 댓글에 명길동이네. 이정주 기자는 기자보다 예능 쪽이 더 어울리네. 아니, 저도 오늘 MC 장원 여기 나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재밌게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글을 쓰는 기자입니다. 아니 글도 잘 쓰고 예능도 잘하는 이런 말씀이고. 예능감 있는 기자가 좋은 겁니다. 아니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예능감은.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은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보도라든가 관련된 취재 내용들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 사람의 가장 큰 힘은 정보력에서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거냐면 김영선 전 의원 사실 5선 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풍파를 다 겪어서 정치판의 장사미사를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웬만한 그런 그 사탕 발림이나 구슬림으로는 넘어올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명태균이 독특했던 부분은 김영선한테 정확한 정보만 가져다 준 겁니다. 지금 2024년 4.10 총선을 둘러싼 정보만 해도 보면은 이미 이 씨한테 얘기하는 것들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지역구 변동에 대한 언지를 줬다라는 취지로 그 대화 내용이 읽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월 14일부터 3월 8일까지 13회에 걸쳐서 경선 대상지를 발표하는데 이게 발표 경남 창원 의창이 발표되기 전에 김해 관련된 지역이 발표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정보를 취득해서 이런 것들을 김영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정당 정보라는 거는 총선 정보, 공천 정보는 꽁꽁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서 보면은 컷오프 10% 들어가지고 명단을 공표하는 게 뭐 당연한 것처럼 설명하지만 당시만 해도 기자들이 그거 취재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받다 손 치더라도 기다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환경인데 명태균 씨는 이미 김영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예단하듯이 알고 설명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력의 원천은 무엇일까? 그 결국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굉장히 고위급과 소통을 하는구나. 얘를 김명선의 당락이라는 것을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부터 듣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찰나였는데 그런 대화를 통해서 녹취된 내용을 보면은 일부 전달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근데 실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뉴스토마토 보도에도 여론조사는 명 씨가 주요 정치인들과 인연을 맺는 매개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데이터를 뭐 본인 주장은 자기는 이제 마케팅을 전공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장성철 소장에 따르면 텔레마케팅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처음에 사람이다. 그 사업을 시작을 했었다. 근데 본인은 텔레는 빼고 마케터 이렇게 마케팅이 전문이다. 텔레랑 관계가 많네요. 네, 여하튼 그냥 그램이 아니라 텔레그램. 근데 이분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본인이 이제 데이터 조사를 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판을 짜는 이런 방식의 역할을 선거 과정에서 했던 거 아니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이 기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명태균 씨를 구속시킬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경남 MBC 보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그 명태균 씨 휴대전화, 뉴스토마토 보도에서는 이거를 명태균 캐비넷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 안에 뭐가 더 큰 게 까진다. 명태균 씨가 구속되면 더 큰 게 터지기 때문에 명태균 씨 구속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경남 MBC 보도에 따르면 그 휴대전화를 당일 돌려줘요. 압수수색을 해서 포렌식도 안 하고 휴대전화를 당일 그 자리에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찰 쪽에 취재를 해보니까 어떤 검사는 원래 그냥 돌려주는 게 상례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검사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그 포렌식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하기가 어렵다. 입회를 해야겠죠. 예, 당사자가. 그리고 네. 아니 당사자 입회는 당연히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노트북과 휴대폰이 달라서 노트북은 현장에서 이미징을 뜰 수가 있대요. 근데 휴대폰은 반드시 기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렌식 기계. 근데 이 포렌식 기계가 현장으로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하고 이렇지가 않대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기계 자체가 중간에 좀 고장이 막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고장이 나고 이래서 반드시 이제 사무실로 휴대폰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며칠 있다가 이제 돌려주는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돌려준다는 것은 아까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깡통폰, 아무것도 없는 깡통폰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구속도 안 된다. 그러면 이분이 얼마나 많은 힘이 있으신 분인지 그냥 이런 취재를 해보면 뭐냐면 이걸 이제 저수지로 비교하면 네. 이 저수지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일단은 이게 몇 미터짜리 저수지인지를 알아야 작업이 견적이 안 나오네. 네. 이게 심해 내수온지 어떻게 합니까? 네. 네. 바다인지 저수인지 호수인지 강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저도 정치부 한 10년 했으니까 요런 경우에 이런 뭐 명태균 씨 아까 그 마케팅 하신 분, 네.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브로커 내지는 이렇게 이제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이 나중에 끝단에 몰리면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치. 예. 아니 우리나라에서 닦아놓고 국회의원도 나중에 구속되면 보호해줄 사람 없습니다. 단 예의가 하나 있지. 검찰 출신. 예. 검찰 출신 국회의원만 몇 명 그것도 몇 명만 살아남는 거지. 야당 되면 바로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래서 생존 본능이 기본적으로 정보의 블록체인. 예. 이 블록체인이 나오기 전부터 블록체인을 해놨어. 예. 이 신기술을 이미 70년대부터 하신 분이야. 전 마늘밭에 묻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마늘밭에. 예. 클라우드 아닌 클라우드. 클라우드 아닌 클라우드인데 예. 진짜 구름이 껴서 비가 내리면 큰일 나요. 그 클라우드는 날아가거든. 마늘밭에 묻었는데 그쵸. 진짜 물리적으로 핸드폰이 날아가 버리면 그래서 정보를 여러 군데 스프레드를 해놔요. 예. 그게 기본 1번이고. 예. 제가 예전에 출연하면서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일을 했던 분이 형님 괜찮으시고 나중에 하니까 안 괜찮아. 나랑 대한민국 같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나 죽으면 대한민국 같이 죽어. 기본적으로 보면 명태균 씨가 본인이 언론사 인터뷰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이제 증언들을 통해서 흘려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그 MBC에서 보도한 내용이 제가 뭔지 보지 못해가지고 속단은 못 드리겠지만은 휴대전화를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어제 주진우 라이브에서 나온 내용만 하더라도 휴대전화가 4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이제 뉴스토마토의 여러 가지 탐자의 증언을 비춰보더라도 포렌식을 해가지고 굳이 정보를 여러 군데 분산해서 나눠뒀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범죄가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이런 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런 그 증언이라든가 기사 내용을 묵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여러 핸드폰을 압수했는데 그중에서 깡통폰만 돌려준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아까 제가 정보의 원천 문제를 계속 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은 오늘 보도 중에 제가 놀랬던 부분이 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순방을 가거나 여러 가지 중요한 해외 행사를 가게 되면 일정 같은 경우는 비공개에 붙입니다. 그렇죠. 일반인들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모르죠. 모르다가 직전에 아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큰 일정 같이 예견된 것들은 있지만 대다수의 일정들은 그렇죠. 극비에 붙이다가 이제 가기 전에 말을 해주는 건데 그런 내용들을 명태균 씨가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캄보디아를 방문을 했고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오는 심장 과정에서 그 앙코르와트로 원래 가려고 했는데 그 일정을 바꾸는데 본인이 기여했다는 식으로 바깥에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3자의 증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데 김건희 여사도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명태균 씨가 그냥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정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알고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을 뭔가 다르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제 그 3자의 증언에 따르게 되면은 심지어 순방길에 오르는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뭔가 암시하는 듯한 다른 또 장외에서의 그런 운동적인 행태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보면은 홀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는 건데 네. 그런 상황들 자체가 어떻게 기인하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명태균의 정보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에게 정보를 공급한 사람들 예. 명태균에게 정보를 지득처를 예. 빠르게 수사를 통해서든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밝히는 게 급선무로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저는 이 취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 본인 주장에 따르면
보통 그 권력이, 그러니까 막후의 권력이 상당히 센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최순실 씨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상당한 권세를 누렸지만 언론 보도가 시작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경우인데 그렇죠. 명태균 씨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보통 이쯤 기사 나오면 저는 안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자기가 막 연락해 기자들한테. 예. 아직도 페이스북도 하시고. 페이스북 지금도 했잖아요. 오늘 방금 아침까지. 전에.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의 뒷배가 상당하다. 네, 뒷배가 상당하지 않으면 네. 이렇게 못하고 검찰 출입 오래 했잖아요. 네네. 이렇게 지금 압수수색을 당한 분이 당당하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검찰을 출입해보고 검찰을 조금 아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명태균 씨 같은 태도는 딱 검찰이 물기 좋은 캐릭터입니다. 물기 좋은 캐릭터. 그러니까 왜냐면은 자기가 호가호위 했다라는 거를 페이스북에 SNS에 올린 글들을 통해 보여주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자기와의 만남을 부정했더니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린다거나 그리고 그 홍매화를 신문에 삽질한 사진을 올리면서 이 사태의 근간을 알으라고 이제 이준석이라든가 천하람이 관여한 내용을 보낸다거나 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계속 이렇게 뭔가 주요 정치인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발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에 계신 분들의 착각은 그 그늘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그늘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더 물어뜯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는 계속 건건이 다 이게 새로운 범죄 사실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선관위에서 고발하고 보낸 거는 김영선과 본인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만 한정이 돼 있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대가로 이렇게 일을 했는지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언론의 의혹 제기라는 것이 점점 더 스펙트럼이 넓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검찰이라는 것도 수사기관이 최초에 아무리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더라도 언론에 나오면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명태균 씨의 태도는 지금까지 당당해 보이지만 굉장히 매를 버는 행태로 보인다. 제가 보기엔 근데 쫄진 않았어. 제가 보기에는. 코칭을 해준다면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시라. 하지 마시라. SNS 끊어라. 네. 다른 얘기 하지 마라. 있던 네. 것도 지워라.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명태균 씨 번호 알려드릴까요? 특이하죠. 근데 저는 저도 이제 접촉을 계속 해보고 오늘 아침에 한번 전화하고 왔는데 네, 통화 됐어요? 안 받으시죠, 안 받으시죠. 안 받아요? 그 BGM만 BGM만 계속 한 걸려? 3분 듣고 왔는데 이게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영화 보면 그 최민식 씨가 나온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 네네네. 네, 저는 이번 사건 보고 그게 이제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사건 보시면 그 영화에서 최종 승자가 누구냐? 네. 끝단에 가면 검찰은 원래 검찰을 하는 일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최민식은 살아납니다. 거기서 같이 일했던 다른 조폭들 뭐 형배 이런 사람들 다 네. 날아가고 최민식은 살아나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봤던 게 그때 마지막에 그 조폭과의 전쟁한다고 막 경찰들이 막 쳐들어올 때 최민식이 자기 알던 뭐 장관, 네. 차관 막 전화를 돌리죠. 그쵸. 집에서. 네. 네, 옛날에 그 유선 네, 전화 맞아요. 돌리다가 막 와이프랑 싸우고 막 하는데 옆에 누가 모르니까 수첩을 흔들면서 니 이게 뭔지 아나? 이게 뭔지 아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장면이 상징하는 게 이 소위 말해서 정보의 중요성, 정보의 파괴력을 상징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 가지고 있는 이 정보, 그게 지금 명태균 씨의 얘기는 네. 자기가 기록해 있는 거, 자기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기록. 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하다못해 메모장만 같아도 네. 물론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측면이 있죠. 뭐 일기 쓰고 이런 것들. 근데 그것도 불완전한데 요새는 IT 기기가 녹음이잖아요, 녹음, 네. 녹취. 그냥 이게 빼박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서 네. 명태균 씨는 사실은 이제 그걸 믿고 나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한번 잡아봐 하는 건데 이게 아까 우리 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나 이분한테 좀 우려되는 건 뭐냐면 검찰의 그 생리와 본능을 조금 너무 과소평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은 이쯤 되잖아요. 네. 그리고 게다가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가 않아요 지금. 맞아요. 네, 검찰도 지금 어느 정도는 작두를 타는 기간에 들어왔거든요. 네. 작두 타는 기간에 들어왔다. 아니 그리고 그 오늘 뉴스토마토 보도 한 가지 더 언급을 하면은 네. 이건 그 알파벳 DC의 증언인데 김건희 여사가 봉화마을을 방문했을 때 기차를 타고 갔는데 그 열차에 명태균 씨가 네. 탔다는 주장을 하잖아요. 물론 이 명태균 씨에게 허풍일 수도 있고 실제인지 여부는 전원밖에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근데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공식 일정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비공식 일정. 김건희 여사의 일정, 대통령의 맞아요. 일정도 아니고 예. 그러면 이거는 알 수 있는 사람이 부속실에 있는 사람 몇 안 될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명태균 씨가 정말로 김건희 여사의 부부와 간접인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지위, 네. 고밀도 접촉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대통령실 안에 프락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굉장히 너무 기자의 시각에서 전 다른 거예요. 직접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김건희 여사한테? 네. 봉화마을 언제 가실 거예요? 아니 제안했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 그래서 봉화마을 한번 가셔야 되는데 여사님 일정을 만드시라. 그럼 제가 한번 같이 가겠. 그럼 어떻게 가면 될까요? 상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친구 한 명 데려오세요. 샌달은 괜찮나요? 여름인데 뭐 MC 정진님 뭐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저는 지금 샌달은 괜찮은 거. 네, 샌달 괜찮습니다. 사진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아래까지 찍히는 바람에 논란이 됐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정도의 대선 기간에서 이미 대선 기간에서 단일화를 이룬 사람이라면 내가 보기엔 이정주 기자는 CBS의 진짜 탑10 탑원 기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취재를 좀 했었거든요. 김낭영 씨. 그 유명해요. 부산에서 부산에 이제 준 재벌가 아무튼 근데 거기서 이제 부산에서 합류한 바람에 그 교수님 제가 들었던 취재는 부산에서 합류하는 바람에 신발이 없어요. 신발이 없어가지고 샌들을 신고 나왔다 이제 이렇게 제가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에서 같이 내려가신 게 아니에요. 여사님은 서울에서 오시고 김낭현 그 친구분은 부산에서 합류하신 거야. 아무튼 신발이 없어. 아니 왜냐면 급하게 가야 되는데 이거 좀 다른 약간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그때 살이 급격하게 찌셨대요. 신발이 안 맞아. 저 들은 거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집에 있는 샌들을 신고 왔다. 이렇게 당시에 들었었는데 아무튼 그 명태균 씨의 말이 맞다면 저는 이제 그 앞단에 그 명태균 씨 말대로 내가 이렇게 단일화를 주도했고 내가 모든 사람을 이었고 이 정권 내가 만들었다. 이 말이 맞다면 직접 소통하죠. 그렇죠. 그게 거짓말이 하면 간접 소통이겠지만 지금 그래서 이거는 추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는 검찰인데 그 검찰 쪽에 어떻게 할 것 같냐라고 검사들한테 쭉 물어보면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검찰 수뇌부들은 이거 막으려고 할 거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친윤 검사들은 당연히 이게 커지는 걸 원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명태균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대체로 아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선에 있는 수사 검사들은 그런 생각 안 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어차피 나는 계속 수사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럼 이거 똑바로 수사해서 업적을 남기는 편이 훨씬 나에게 도움이 돼 라고 생각하면 젊은 검사들 거침없이 수사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용감한 수사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를 바라는데 또 검찰의 생리가 워낙 상명하복이 세고 하니까 제대로 수사가 될까? 원래대로 한다면 이 사건도 일찌감치 압수수색을 했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죠. 선관위에서 고발됐을 때 즉각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10월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어쩔 수 없이 또 뉴스토마토 보도가 쏟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압수수색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결국은 예전에 그 조국 사태도 보면 계속 언론에 떠밀려요. 이제 수사 자체가 현재 있는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지만 지금 검찰총장이 이제 대선 후보 뭐 될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보여지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은 안 되는데 이미 한동훈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가 있고 근데 지금도 이 시기에 좀 앞당겨진 거예요. 과거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때는 지지율이 높았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이 시기에 좀 앞당겨져서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검찰 내부에서도 현재 보세요. 디올백이나 갑자기 수사심의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벗어나잖아요. 디올백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이게 다 어느 정도 그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결이 묘하죠 지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은 수사에서 가장 핵심은 금품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앞선 보도를 통해서 그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게 거의 사실은 정황이라고 하지만 그 회계 책임자 공개한 내용이 맞다면은 전달이 된 게 맞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비 절반. 그 결국은 그게 어떤 시점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2022년 그 6월에 재보선이 있은 다음에 그 세비를 일부 떼서 줬다는 회계 책임자의 증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 관계를 따져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명백하게 두 사람의 대가 관계라는 거는 앞선 공천의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냐? 범죄 구성 요건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2022년 재보선에 공천의 대가 관계 있다고 보고 네. 2024년 공천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라는 출발한 거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회계 책임자의 증언이란 굉장히 신빙성 높은 이 자작 내에서 김영선의 보좌관이기도 했고 명태균과 10년 지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진술이기 때문에 이걸 탄핵할 수 있는 두 사람의 변명이라는 것도 또 결이 또 안 맞아요. 네. 한 사람은 6천만 원 빌려줬다고 하는데 네. 한 사람은 또 다른 금액, 또 회계 책임자 관련된 다른 금액을 네. 얘기하잖아요. 이런 맞지 않는데 그 사이에는 회계 책임자가 확실한 진실에 가까운 증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수사 열차는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다만 궁금한 것은 그 배우를 밝히는 데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 제가 봤을 때 명태균이나 김영선이 사업 처리되는 거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지만 곧 구속된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법 처리는 간다. 결국은 구속 수사 여부가 또 이제 사법 처리에 가늠대가 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입건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전제로 한 내용들이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다만 그 배우를 밝히는 부분에 그런 열차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사후 수사를 봐야 된다. 네. 다만 그 달리게 하는 동인에는 언론이라든가 국감이라든가 다양한 동인이 있을 텐데 언론과 국감이 쉼없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력으로 밀어줄 거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번 국감에서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저 회계 책임자 알파벳 이 씨가 어느 네. 정도 볼륨으로 양심 고백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이 씨를 통해서 진실을 상당히 많이 끌어내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네. 어떤 역량, 그렇죠. 능력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제보자를 불러놓고 엉뚱한 질문 막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이게 참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준비를 정말 빡세게 해가지고 똑바로 묻고 정확한 답변을 끌어내면서 전국을 반전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제보자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결심하고 왔는데 묻는 게 좀 허투루면 말 제대로 못하고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저는 그 명태균이 뭐 어딘가에 숨겨놨다고 하는 이른바 그 뭐라 그랬죠? 파일도 아니고 캐비닛이라고 캐비넷. 네. 예. 이 안에 뭐가 터지면 이거는 윤석열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 국회의원들이 착목해서 적극적으로 좀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 얘기만 했더니 벌써 40분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밥 따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한동훈 대표는 원내 지역위원장들하고 오찬 점심 먹고 네. 대통령은 원내와 함께 만찬 이렇게 네. 나눠서 각각 밥을 먹는 거죠. 국감을 앞두고 뭐 원내 이런 체리한다 이런 네. 부분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만찬을 갖는 거고요. 그런 소식이 이제 어제 전해졌고 그 한동훈 대표만 또 하필이면 쏙 빼고 그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국회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그리고 상임위 간사단을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만찬을 갖는다고 것이고요. 네. 그냥 표면적인 설명에 따르면 당이나 이제 대통령이 설명하는 것은 그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 차원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일을 한다고 보는 건데 이걸 보는 시선은 사실은 다르죠. 왜냐하면 왜 또 한동훈 대표만 빼고 하냐. 한동훈 대표는 심지어 지난달 24일에 그 지도부와 만찬을 갖는 자리에서 계속 읍소했죠. 나를 한번 따로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했는데 그런 일정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답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주요한 법안의 재의결을 앞두고 하필이면 당대표를 빼고 원내대표 휘하에 그런 국회 상임위원장이라든가 간사만 불러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오늘 보도들을 보더라도 친한계 스스로도 이걸 패싱이라는 해석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고리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한동훈 대표의 진언에 대해서 네. 뭔가 대통령실이 청취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냐. 반대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단속을 주문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요새 이게 그 기류를 잘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저희도 마크맨 해볼 때 잘 보면요 좀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 표정을 못 숨기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윤 대통령이.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생각보다 원래 이제 후욱하기라고 하죠.
얼굴이 좀 낯짝이 두껍고 정치를 하려면 고밀복검 안에 뭐 한 9가지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냥 딱 던지면 탁 나오는 약간 이런 단선적인 자동 판매기 같은 그렇죠. 이제 여기 취재 편의점에 있는 그 자동 판매기 같은 거죠. 그냥 커피 누르면 커피 나오고. 근데 정치란 건 커피 누르면 가끔 오미자차도 나오고 좀 이렇게 돌발 변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 속내를 모르는.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사시지 이분은?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투명해서 그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도 비슷한데 제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유심히 지켜봤던 거죠. 어제 국군의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영상 보시면 작년만 같아도 이렇게 이제 장성들하고 참모총장 그 의전할 때 인사하는 차례가 있어요. 원래 이제 행사장에 대통령이 가서 악수 딱 하잖아요. 딱 하는데 작년만 같아도 여사가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사가 뒤에 있단 말은 뭐냐면 악수까지는 아니어도 같이 목례 비슷하게 인사를 해요.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정당 야당 하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여사가 이렇게 두 분이 가시다가 한쪽이 빠져서 이제 길에 이쪽에 서 계셔. 그 일렬에. 원래 같이 이렇게 쫙 한번 돌아야 되는데 굳이 한동훈 대표 만날까봐 느낌이. 지난번에 순방 갈 때도 그랬잖아요. 보시면 그 전에 순방 때는 뒤에서 인사를 다 한다니까요. 그렇죠. 같이 악수하고 했었죠. 대통령이니까 그거를 인사하냐 안 하냐가 옳으냐 그르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던 걸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려면 처음부터 안 하든가. 근데 여사님 원래 했던 분이에요. 악수하고 뒤에서 같이 목례하고. 아유 마포대교 보면 이분이 자리를 압도하는 분이에요. 그냥 뭐 뒤에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아마 마포대교에 한동훈 대표가 그 근처에서 런닝하고 있었다면 멀리 가네. 제가 봤을 때는 양화대교로 갔을 겁니다.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양화대교로 가. 아마 근데 거기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안 지나간다는 걸 알고. 근데 요새 노골적으로 좀 그렇게 보여요. 굳이 피하는 게. 근데 사실은 그 친윤 쪽에도 물어보면 좀 친윤계 사람들한테 이제 용화대나 이쪽 사람들 물어보면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조금 그 거국적으로 정치를 이럴 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설사 우리가 말한 그 대의가 아니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신경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시원하게 그냥 밥 여러 번 먹읍시다. 밥 먹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하고 이럴 때도 굳이 하던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오히려. 그러면 오히려 이게 기싸움이 이게 표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누가 봐도 불편하고 누가 봐도 지금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여기에 대해 회피하고 나는 지금 수세적으로 해야 되고 이게 보이잖아요. 밥 먹을 때 딱 얘만 빼고. 옛날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행동이 그 과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제 국군의 행사에서 이제 내빈들하고 이제 악수를 하는데 그 한동훈 대표하고 할 때 표정과 추경호 원내대표 악수할 때 표정이 좀 달랐어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할 때는 약간 좀 입가에도 웃음 기가 있었고 물론 한동훈 대표 악수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눈썹을 치켜 올리는 듯한 표정과 함께 좀 이렇게 추경호 원내대표랑 대비되는 표정을 연출함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원만치 않구나라는 암시를 줬던 것 같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사실은 어제 이제 기름을 부은 게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이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한동훈계가 확 물었어요. 어제 그렇습니다. 이제 장윤선 선배가 100분 토론 나가 토론하실 때도 보니까 맞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 참고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7.23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들을 많이 만났는데 자기들 기준으로는 좌파 매체하고도 손잡고 우리를 이렇게 나쁘게 하려고 했구나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서 결국은 그 발주처가 누구냐 전직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했던 김대남의 배우가 누구냐 이런 의심을 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서울의 소리하고 뭐 각자 알아서 취재를 했는데 서울의 소리하고 뉴스토마토 보도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남의 증언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확인을 좀 해주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런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제일 화나하는 대목이 아니 뭐 이모부가 좌파였다 선거 과정에서 그 얘기 있었죠. 한동훈 대표랑 해서 그렇게 좌파라고 공격을 하더니 뒤로는 좌파 매체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매도하려고 실제 했었어. 좌파랑 손잡는 건 너희 아니냐. 그렇죠. 실제 좌파랑 손잡고 공격하려고 했던 건 너 아니야? 이제 이렇게 너희들 아니야?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격려하면서 한 대표가 잘 쓰는 표현이 있대요. 수준. 수준. 이런 수준으로 말이야 정치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취재하면서
진짜 정치는 요지경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한 갈등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결국에는 어쩌면 그 촉매제는 네. 그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파열음. 근데 그것부터 시작이 아니냐. 그러니까 알려지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겠다라는 문자 익십 논란이 무슨 촉매제였던 것처럼 처음에 언론은 보도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 또는 그 김대남의 증언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은 비례대표 그리고 지역구 공천에서 어떤 힘이 어떻게 작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 작용과 반작용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기면서 결국엔 윤한 갈등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래서 듭니다. 역설적으로 지금 명태균 게이트를 풀 수 있는 키도 사실은 한동훈 대표를 위시한 친한계가 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공천 과정을 비대위원장으로 핸들링을 했거든요. 만약 김건희 여사라든가 주변에 대통령실에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의사 결정에 깊숙이 관여해서 상대 진영으로서 어떤 요구들을 했고 어떤 의견들이 왔는지를 알고 있는 것도 역설적으로 친한계와 한동훈 대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예를 들어서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 문제라든가 컷오프 문제라는 것도 결국은 그 공천 그 밥상에서 화두가 됐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김영선을 보호하려고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다 보면은 결국은 명태균의 영향력과 대과 관계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김대남에 대해서 배우를 의심하는 것처럼 친한계가 만약 양심 고백을 한다거나 공천 과정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는다면 이건 또 하나의 명태균 게이트를 굉장히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관측을 좀 해봅니다. 네. 저는 김대남 이분이 이제 캠프에서는 조직본부 있었어요. 네. 원래는 이제 그쪽 이제 제일 가까운 담당 이철규 의원 이쪽이었고 뭐 추천을 권성동 의원이 했는데 누가 했는데 이분이 원래 강릉 분이시고. 네, 맞아요. 예, 뭐 들어보니까 어제 이제 이게 하도 커지길래 시민자유수석실에 계신 분들한테 네. 이전에 좀 물어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총평을 하나 말씀드리면 굉장히 나이스하신 분이고 이제 사업을 하셨어요. 나이부가 아니라 나이스? 그 나이스에서 부로 바뀐 것 같아요, 최근에. 예. 이명수 기자하고 나이부로 바뀌었고, 이명수 기자는 나이스 했겠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이분을 말하면서 좀 의아했던 거는, 보통 이제 이렇게 하고 나와서 그 상임감사 보증보험 그 자리 받기까지는 엄프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아니라 자기 출마에 대한 이현모 전 비서관.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표시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렇게 보면 전당대회 때 당시에 친윤의 이제 시그널은 사실 원희룡 후보예요. 네. 원희룡 후보인데 이분이 이제 나경원 캠프로 가신 거야. 그랬죠. 네. 여기서부터도 저는 이게 나이분가 나이스인가. 근데 시민자유수석실 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이분이 그만큼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옹호하려는 이제 선회하자면 이런 발언하면 그 감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친윤의 끈이 누군지도 시그널 잘 못 읽고 나경원 그거한테 가서 그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소리 하고 다니시고 뭐 한동훈 이렇게 해서 70억 돌려가지고 자기 거 썼다더라 이렇게 해서 기사 써달라고 하고 근데 요 분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이분이 소위 말해서 좌파 행사들 있잖아요. 네네. 소위 말해서 5.18 통일이나 뭐 이런 행사에도 대독은 아니고 대신 보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대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앉아 있기만 하는. 그러니까 뭐 대통령 대독은 안 하죠. 근데 이제 이분 딴에는 내가 그렇게 네트워크가 넓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앉아 있고 막 이렇게 그 여기 누구 왔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 정권에서 막 적대적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또 그 단체 입장에서는 우리를 그래도 챙기는 사람이 대통령실에서 누가 시민사회 속에 왔다더라. 네, 이런 용도로 가서 앉아 있고 오고 막 이래 했는데 이분이 그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 행사. 그런 행보를. 근데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그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국민의힘 쪽 취재해보니까 당직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형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세상에 할 데가 없어서 이명수 기자한테 그거를 그렇게 길게 얘기를 했냐. 미쳐버리겠다. 막 이런 얘기를 당직자들이 합니다. 원래 이 정도면 역관계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명수 기자한테 허위 정보를 줘가지고 네. 이명수 기자가 헛다리를 짚게 하겠다. 근데 이건 헛다리 정보가 아니에요. 근데 어제 사실은 100분 토론 다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장윤선 선배가 나와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급하게 되는데 그 김종혁 최고위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말 그대로 그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관련된 걸 껴넣었다는 게 이제 그 제보의 요체고 이명수 기자가 보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당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 정보의 소스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어제도 김종혁 최고위원이 그 내용이 굉장히 그 총선 백서에 담긴 내용으로서 뭔가 신빙성이 있을 만한 내용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 부당은 떠나서 여하간 제보의 소스라는 게 원천이라는 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는 데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우가 있다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총선 백서라는 거는 지금도 기자들도 모르고 당직자들도 소수만 알 거예요. 백서 과정에 관여한 의원들 몇몇만 알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조사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리크가 돼서 특정 후보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관역을 맞추는 데 쓰였다? 이거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김대남 전 그 행정관이 그렇죠. 누구한테 들었는지를 쉽게 그래서 얘기해서. 그 친한계에서는 이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뭐 주목을 많이 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권 내부에 막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도대체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당초에 들을 수가 없네. 그런 정치가 그래도 이렇게 좀 강직한 맛도 있고 그래야지 이 사람들 뒤에서 전부 자리 나눠 먹기나 하고 있고 이러해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이 이러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엉망진창이지라고 판단을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실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뭐 바뀌거나 변화하거나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쌍특검 거부권 행사 임박한 거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거부권 행사가 뭐 4일 또는 재의결이 4일 또는 5일에 이번 주 안에 다 이제 끝날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냥 표단속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기조나 방향을 바꿔서 뭔가 좀 확 분위기를 바꿔볼 생각은 대통령한테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대체로 오늘 그냥 밥이나 먹고 그리고 끝나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정말 나이브한 거 아닌가 대통령실이 이렇게 김대남 씨의 이런 녹취록을 자기들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스로 충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은 오늘 왜 만찬을 하는가 이게 사실은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스스로 결정해서 하겠다고 한다면은 보기가 안 좋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원내대표까지 모시고 얘기를 해보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굉장히 하자가 많은 법률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10월 4일날 만약에 거부권 행사할 경우에 5일날 표결에 참여해서 부표를 던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적 맥락을 만들기 위해서 극적 장치로서 오늘 만찬도 굉장히 필요하게 성사됐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보면 아까 김대남 전 행정관뿐만이 아니고 지금 JTBC 보도에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여 가능성들이 정말로 많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진짜 큰 보도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사실은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힌 내용들을 시간표를 돌려가지고 계속 줄줄이 알려주고 있네요. 이런 내용들도 조사했고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도 진술을 받았어. 이렇게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아직은 재판행위 아니네. 이런 논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국거래소의 그런 심리분석 보고서를 통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얼마의 차익을 거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호가 관여율이라고 해가지고 시세 조정에 관여한 그 계좌의 역할을 증명하는데 그게 백분율로 5% 이상 넣으면은 이게 관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데 그 날로 따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또 이제 10몇 프로가 되고 어떤 날은 뭐 20몇 프로 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계좌가 분명히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것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추측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불러가서 진즉에 왜 이런 주가 조작에 본인의 계좌가 쓰였는지 그리고 너 BP 패밀리라고 블랙홀 패밀리라고 주가 조작 2차 주가 조작 사건에 주범이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정호 씨와의 관계성은 어떤 것인지 권오수 회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관여하게 된 것인지를 낱낱이 캐물었어야 되는데 그런 조사가 지연된 정의로 늦게 되다가 지난 7월에 방문조사 형태로 이제 끼워넣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언론에 이런 내용이 새나가고 다시 한번 조사를 촉구하는 상황으로 이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한가하게 이 상황을 바라본다는 거는
굉장히 돌아올 파국에 대해서 대비가 전혀 안 돼 보인다. 네. 그러니까요. 참 말씀 정말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위기감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갤럽은 조사 결과가 없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는 리얼미터 조사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그 조사에 뭐 일일비 하지 않겠다, 뭐 개혁을 중단 없이 한다고 하지만 파국적 상황으로 의료개혁만 하더라도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3분 정도 남았는데요. 3분 남았네요. 예, 우리 이 기자님께서 재보궐선거 얘기 꼭 해야 된다고. 네. 아니 저는 뭐 꼭까지는 아니고 이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이번에 이제 네 곳에서 하잖아요. 근데 재보궐의 주요 키포인트는 부산 금정. 맞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그리고 영광군수 이 두 개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바로는 곡성은 변수가 없어요. 네, 변수가 별로 없고 이제 탈당하신 분이 돌아오신 분이고 그분이 압도적이고 그리고 강화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이 워낙 거기서 뭐 된 적이 없으니까 강화는 무소속이 될 것 같아요. 안상수. 네. 근데 이 부산 금정 같은 경우는 어떤 영향이 있냐면 저도 처음에는 이걸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화 정도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부산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지금 대표 간에 신경전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게 적전 분열이라고 내부에서 이렇게 하면 투표율이 낮아져요. 예, 지난 총선 때 보면 결국은 윤한 갈등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대구의 투표율이 가장 낮았어요. 예, TK 쪽에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투표를 하지 않아요.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부산 금정이 사실은 친윤과 뭐 친한 이런 쪽으로 표가 갈라질 수 있고 누구 찍기 애매하면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는 이런 약간 여론이 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와중에 되기 때문에 여기를 지면 얘기가 달라져요. 여기가 지면 얘기가 달라지고 그리고 영광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뭐 제가 정치권의 제일도 아니고 제가 뭐 관여할 바는 아닌데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이게 예전에 칠레 아엔데 대통령이라고 피노체트에게 희생된 그분이 이제 사회민주연합 만들 때 했던 제일 대표적인 말이 하나 있는데 다수당을 상대하는 이제 소수당의 연합체를 만들 때는 적과 경쟁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조국당과 소위 말해서 민주당은 적입니까 경쟁자입니까? 지금 현재 네거티브 나온 거 보면 이미 적으로 돌아섰어요. 2007년 이제 MB 박근혜 거의 그런 경선이죠. MB 박근혜가 과거에 2007년에 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태인 목사 얘기 나오고 BBK 나오고 다스 나오고 이건 경쟁자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정보들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진보 진영 내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들끼리 해야 될 문제지만 적과 경쟁자를 얼마나 구분하는 그 경쟁자의 모두 그걸 얼마나 밸런스를 맞춰가느냐가 이 정치 예술의 이제 끝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해야 될 분들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입니다. 그렇죠. 두 분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저는 의미를 하나만 더 드리면 여기서 그럼 1개 군수선거가 소위 말해서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이게 뭔데 대체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전에 철인 3종 경기 한 거 보면 도보 해협에서 이 수영 선수가 이 얘기 하더라고요. 수영 선수들 안개 꼈을 때와 맑을 때 성적이 달라요. 왜? 눈앞에 도착지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수영합니다. 네. 근데 안개가 껴서 안 보이면 아이고 여기서 죽는가 보다 해서 포기를 해요. 근데 조국혁신당은 비례정당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든 간에 이번에 당선이 되면 처음으로 지역구를 선출하게 돼요. 거죠. 그것도 호남에서. 그 민주당 심장인 호남에서. 그러면 희망을 갖게 돼요. 그게 아주 작은 선거인데 그걸 보고 12명이 희망을 갖게 되고 그 희망은 다음 지선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총선 대선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게 정말 자강의 길로 갈 수 있다. 사실은 그때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길 두 가지 그래서 자력경쟁 할 것이냐 김민석 최고가 말씀하신 결국은 이제 합당으로 할 것이냐 보통 합당 수순을 봤죠. 왜냐하면 비례정당이고 워낙 작으니까. 근데 이 선거에서 만약에 희망을 보게 되면 이 도보 해협 영광 해협에서 이번에 희망을 보게 되잖아요. 얘기 다릅니다.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민주당의 정치력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서 이제 어제 박지원 의원도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부산 그리고 강화 그리고 이번 선거를 야당들이 4대0 선거를 만드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 야권이 연대해서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부에 상당한 경고음을 주고 당신들 이번에 3연패야 라는 기록을 남기느냐 마느냐 이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이제 뭐
백주 각일병하는 사이니까 예, 그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협상력을 키워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뭐 끝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아 끝으로 하면 이정주 기자가 워낙 열변을 토해가지고 네. 철인삼종의 피노체트까지 준비해 와서 좀 꿈에도 몰랐네요. 네. 이 지방 정치를 중앙으로 승화시키는. 승화시키는. 네. 예. 아니 두 네. 분이 동기시잖아요. 저 너무 재밌었는데 동갑. 동갑이고 제가 언론사 선배입니다. 선배님. 훨씬 선배예요. 아니 근데 오늘 댓글창이 너무 재밌었는데 기자계의 유재석. 아니 예, 이정주. 그래님이 순한맛 김준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김준일 선배 세죠. 예, 그리고 래퍼 구교영. 예, 그래서 저희 기자님들 두 분 모시고 하니까 너무 유쾌통쾌 상쾌하게 네. 정치 분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 특종하면 또 나오세요. 예. 제가 기사 쓰고 바로 여기 전화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주세요. 그리고 예. 저는 제가 구성을 생각하는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우리 이정주 기자랑 예. 진짜로 MC 장원 붙이는 거를 그래, 한번 해봐야겠다. 진지하게 한번 MC 정주, MC 장원 하면 대박 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네. 제가 그 리뷰를 못했는데 한번 봐볼게요. MC 장군 그 들어는 봤어요. 네. 들어는 봤는데 봐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야근을 했더니 아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